회장님, 그 반지에 새겨진 이름이 혹시?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항상 행운 가득하실 수 있도록 함께 응원드리겠습니다. 한진그룹 회장실은 새벽 5시에 고요함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박소연 비서는 밤새 정돈해야 할 서재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20년을 그곳에 자리 잡고 있던 오서양식 책장 위쪽은 손도 제대로 닿지 않는 곳이었죠. 소연이 사다리를 밀며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강남 하늘이 분홍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먼지 자국이 가득한 목재 표면을 닦아내던 순간 금속의 차가운 감각이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작은 반지였습니다. 소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순금으로 보이는 그것의 표면에는 세밀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약속? 은정. 소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준호 회장이 장결혼한 지 벌써 8년이었습니다. 아내 최혜진 회장 부인은 올해 초 프랑스에 살고 있었죠. 둘이 같은 집에 있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는 누구의 것일까요? 그리고 왜 회장실의 가장 구석진 곳에 20년 이상을 묻혀 있었을까요? 소연은 반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안에서 무거웠습니다. 햇빛에 비춰지자 내부 글씨가 더욱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직업의식은 즉시 이를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연, 아직도 있어? 이준호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마자 출근하는 그의 일과였습니다. 소연은 서둘러 반지를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직관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회장의 반응을 먼저 보고 싶었던 것이죠. 네, 서재 정리를 좀. 소연은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곧 끝낼 테니 들어가서 쉬세요. 이준호 회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예각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혹시 자신이 주머니에 넣는 것을 봤을까요? 소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일을 계속해. 회장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소연은 사다리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주머니 속 반지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이준호 회장이 건축 부회장과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반지가 계속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소연은 조용한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은정 시로그룹이라고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진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여성이 수십 개의 매체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은정, 시로그룹 회장, 나이 45세, 미모와 능력으로 남성 중심의 건설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었습니다. 소연은 더 검색했습니다. 유은정 회장, 전국 미니 골프장 기증 유은정의 자선활동 시로그룹, 강남구청과 협약. 체결 기사들은 유은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그렸습니다. 깨끗한 이미지, 현명한 경영, 따뜻한 마음씨. 그런데 반지에 적힌 약속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소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유은정 대학 유은정 과거라고 검색했습니다. 유은정이 고려대 경영학과 출신이라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이준호 회장도 고려대 출신이었습니다. 소연의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혹시 둘이 대학 동기일까요? 혹은 그 이상일까요? 마침 회장실에서 이준호 회장이 소연을 부르는 인터폰음이 울렸습니다. 소연은 휴대폰을 재빨리 꺼오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었을 때 이준호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45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전경이 초저녁 햇빛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소연,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가 있어. 시로그룹과의 협력 관련 건데.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자료 좀 준비해 줄 수 있어? 소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시로그룹. 유은정 회장. 그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숙명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이준호 회장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복장은 정장으로 와. 이 회의가 중요해.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소연은 회장실을 나오며 주머니 속 반지를 만졌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반지는 심장처럼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호 회장이 먼저 들어갔고 소연은 자료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회의실의 한쪽에 시로그룹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유은정이었습니다. 현실과 사진의 간극은 놀벼웠습니다. 사진 속보다 유은정은 더 위험 있었고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검은색 진주처럼 빛났습니다. 그 순간 이준호 회장의 몸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등 뒤에서 그를 밀친 것처럼 회장의 어깨가 뒤로 젖혀졌던 것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불과 0.5초의 움직임이었지만 소연의 눈에는 영화처럼 느려 보였습니다. 이준호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유은정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유 회장님, 반갑습니다. 이준호 회장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그 아래 무언가 깊고 검은 수심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시선이 만난 것은 일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순간 안에 무엇인가 복잡한 감정의 결이 얽혀 있었습니다.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반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진그룹과 시로그룹은 서울 강서구의 대형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해야 했습니다.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경쟁할 것인가. 거기에는 1,000억 단위의 돈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은 명확합니다. 유은정이 말했습니다. 단독 추진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협력의 여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준호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단독 추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우리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경쟁하자는 뜻인가요? 유은정의 눈빛이 기울어졌습니다. 경쟁이 항상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안기는 건 아니죠. 이준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유은정은 잠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정말 짧은 웃음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다릅니다, 회장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소연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양사는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프로젝트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이준호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소연은 회장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회장님, 퇴근하세요. 이미 밤 11시예요. 이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 내게 물어볼 게 있어? 그의 목소리는 술과 피로로 가늘어 있었습니다.
소연의 손가락이 주머니에 간 반지를 만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준호가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은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즘 넌 뭔가 달라. 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준호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유은정이라는 사람 알아? 소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시로그룹 회장입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 이준호가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아니요, 회장님. 이준호는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간단했어. 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지만 그가 멈췄습니다.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었거든.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은 모든 걸 바꿔놔. 이준호가 계속했습니다. 약속도 바꿔놓고 사람도 바꿔놓고 그가 책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재의 저 높은 곳, 반지가 있던 그 장소, 혹시 뭘 찾은 거 있어? 정리할 때 소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건. 그래, 뭐 있을 리가 없겠네. 이준호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20년 전의 것들이야 다 없어졌을 테니까. 소연은 주머니 속 반지를 더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회장님, 진짜 쉬셔야 해요. 내일 또. 내일? 이준호가 비통하게 웃었습니다. 내일도 그제도 모두 같은 날이야, 소연. 계속 도망치는 같은 날이야. 회장실에 불이 꺼졌습니다. 소연은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주머니 속 반지는 심장처럼 계속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밤새 유은정의 모든 것을 검색했습니다. 그녀의 과거 인터뷰, 자선활동 기록, SNS, 심지어 어린 시절 사진까지 한 가지 패턴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은정의 회사 홈페이지의 프로필 사진 뒤에는 항상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무언가가 보였던 것입니다. 줌을 켰을 때 그것은 반지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금속 재질, 같은 형태. 그것이 우연일까요? 소연은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유은정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을 한진그룹 비서라고 소개하고 이준호 회장과 유은정 회장 간 사적인 만남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회장님 직접 연락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유은정의 비서 김태희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한 번에 길을 못 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준호 회장이 의료 검진을 받는 날 오후 슬쩍 병원 검진 일정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돌아온 후 특정 레스토랑 예약을 건의했습니다. 회장님, 이 레스토랑에서 가정식 프랑스 요리를 합니다. 정말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 그럼 8시에 예약해 줄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소연은 그 레스토랑에 이상한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오늘 유은정 회장님이 오실 예정인가요? 그리고 운 좋게도 유은정은 정말 그 레스토랑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테이블을 같은 층이지만 떨어진 곳으로 배치되게 부탁했습니다. 그 저녁 서로를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 같은 레스토랑에 나타났습니다. 이준호 회장은 8시에, 유은정은 8시 15분에. 이준호는 혼자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순간 그의 눈이 옆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유은정이 역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둘의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유은정의 얼굴이 경직됐습니다. 잠시 그녀는 일어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단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이에 흐르는 시간은
20년이었습니다. 소연은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과 기대감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이준호 회장이 첫 번째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 유은정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유 회장님 역시 여기도 자주 오시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은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이준호를 스캔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건 정말 우연인가요? 그녀의 질문에는 예리한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준호가 거짓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창백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비서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당신과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준호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왜 했어요? 유은정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준호가 멈췄습니다. 그는 테이블 옆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너를 보고 싶었으니까. 유은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날 본 거 아니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던 거고 난. 그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난 너를 원하지 않아.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유 회장님, 잠깐만. 더 이상 하지 마요. 당신이 누구인지 난 알아. 잘 알아. 유은정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가 누구인지는 당신이 모르는 게 맞을 거야. 그녀는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이준호는 한동안 그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숨겨진 곳에서 지켜보던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을 해버린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소연은 회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준호 회장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을 잤는지 그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소연, 너 어제 뭔가 했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이준호가 돌아봤습니다. 유은정이 전화했어. 넌 나한테 뭘 숨기고 있어? 순간 소연은 반지를 들고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 갈등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뭐야? 이준호가 가까워졌습니다. 넌 왜 나와 그녀를 만나게 한 거야? 우리가 만날 이유가 있었어? 있었습니다. 뭐야? 회장이 물었습니다. 소연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햇빛에 더욱 반짝였습니다. 이거 일주일 전에 회장님 책장에서 찾았어요. 이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그는 그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약속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은정이라고. 이준호는 반지를 손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소연이 걱정해서 다가갔습니다. 나가, 소연. 그의 목소리는 모래가 흩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나가. 소연은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이준호는 반지를 들어 창밖으로 내던질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밤 이준호는 회사에 남았습니다. 서재의 소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반지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20년 전 고려대학교 도서관 열람실. 이준호는 3학년이었고 유은정은 2학년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공부했습니다. 창가 쪽 석 번째 열.
그는 우연히 그 옆 열에 앉게 됐고 그렇게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공학용 계산기 빌려줄 수 있어? 그것이 첫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둘은 매일 만났습니다. 밤 10시 이후 도서관이 비어갈 무렵에 너 왜 항상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해?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난 돈이 없어서 모든 과목에서 장학금을 받아야 해. 너는? 난 아버지가 회사를 크게 할 생각을 하고 있어. 난 그걸 거들어야 하거든. 그럼 우린 둘 다 도망치고 싶은 거네? 그렇지 않나? 그 후로 그들은 함께 도망쳤습니다. 서울의 하플에서, 강변에서, 이면도로의 낡은 카페에서, 그리고 어느 날 밤 이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와 약속해.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우리는 우리로 남자. 약속?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약속? 그 약속을 기념하기 위해 그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반지를 샀습니다. 저렴한 금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다이아몬드보다 귀했습니다. 반지에는 약속 은정이라고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준호의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준호의 형 이서구는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이준호에게 돌아왔습니다. 회사는 위기에 처했고 이준호는 대학을 다니면서 회사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형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은정이는 좋은 여자지만 넌 그럴 여유가 없어. 아버지는 그녀를 반기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신분을 중요하게 생각해. 넌 하루라도 빨리 장가를 가서 경제력과 신분을 갖춘 여자를 고르고 아버지를 만족시켜야 해. 그래야 회사가 안정된다고. 이준호는 그 말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회사는 계속 악화됐고 아버지의 건강은 나빠졌습니다. 한 달 후 이준호는 유은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떠났습니다. 나는 널 사랑하지만 난 너를 잃을 수 없어. 내 가족을, 내 회사를.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우리 약속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그들은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준호는 반지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에 끼워봤습니다. 여전히 맞았습니다. 미안해, 은정.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밤, 혼자만의 고백. 소연은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나서며 그녀는 주머니 속 반지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가락을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유은정의 비서 김태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통화한 박소연입니다. 아, 네. 뭐 때문에 전화를.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정말 큰 실수를. 소연은 전화기 너머의 침묵을 감지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김태희의 의심이 파동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회장님이 회사에 안 나오신 거 아세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네. 이상한데요. 제 탓입니다. 소연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회장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휴가를 내셨어요. 회사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신데. 전화가 끝났습니다. 소연은 회사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밤 11시에 한진그룹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야경이 창밖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준호 회장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화는 울려갔다 끝났습니다. 회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자신을 때문에 어딘가 멀리 간 건 아닐까요? 소연의 죄책감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소문이 났습니다. 이준호 회장이 휴가를 냈다는 것. 그것도 아무 통보 없이. 주식이 흔들렸습니다. 임직원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서구 부회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회장님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해. 그냥 휴가일 리가 없어. 이사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서구의 눈이 소연에게 향했습니다. 넌 뭔가 알지? 소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서구의 사무실은 회장실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에너지는 훨씬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이서구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소연은 앉았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떨렸습니다. 넌 뭐 했어? 부회장님, 저는. 거짓말하지 마. 넌 준호가 휴가를 낼 이유를 알지? 소연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서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반지를 들고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글씨를 읽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약속? 은정이. 네, 부회장님. 이서구는 의자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그를 밀어낸 것처럼 그는 한동안 반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찾은 거야? 회장님 책장에서요. 일주일 전에. 이서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후회, 슬픔, 그리고 오래된 죄책감이. 부회장님 혹시? 은정이야. 우리 준호가 대학교 때 만난 여자야. 이서구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좋아했었어.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이서구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야. 신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 여자가 가난했거든. 아버지는 준호더러 떠나라고 했어. 그리고 난 그때 준호에게 같은 말을 했어. 그렇게까지요? 응. 난 형으로서 준호를 보호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사실은 준호의 행복을 빼앗았어. 30년 동안. 이서구의 목소리는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여자를 사랑했어. 하지만 회사를 위해 떠났어.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아픔을 안고 살았어.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회장님, 그럼 넌 저 여자를 찾아가. 그리고 준호를 찾아가. 무슨 일이 있어도 된다고 말해줘. 난 허락할 거니까. 이준호는 강변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장 자주 가던 곳이었으니까요. 저녁 8시 한강의 물은 석양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낡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카페는 리모델링 되어 있었습니다. 옛 모습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창가 자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앉던 바로 그 자리. 이준호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처럼 멈추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카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60대 초반의 할머니였습니다. 손님, 메뉴 뭐 하실래요? 이준호는 할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기 오래되셨어요? 이 카페 오픈 이후로요. 그게 벌써 25년이네. 이준호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20년 전에 여기 자주 오던 대학생 부부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아, 그 두 분? 어떻게 까먹어요? 밤마다 와서 저 자리에 앉아만 있던 분들이잖아요. 입도 별로 안 뗐는데 눈빛만으로 얘기하던 분들. 이준호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그분들 어떻게 되셨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으셨어요. 그 뒤로는 못 봤네요. 이준호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감각은 모두 과거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웃던 날들, 손을 잡던 밤들, 미래를 꿈꾸던 시간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유은정이었습니다. 소연이 함께였습니다. 유은정의 눈이 이준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굳었습니다. 손가락이 방패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가볍게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압적이지 않은 손길이었습니다. 단지 함께 가자는 신호였습니다. 유은정과 소연은 그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이준호는 일어섰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몇 미터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2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도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오직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유은정은 천천히 이준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살이 좀 많이 들었네요. 유은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너도 예뻐졌어. 이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물 소리만 창밖에서 들렸습니다. 뭐하러 불렀어? 유은정이 물었습니다. 비서가 무리하게 끌고 온 거야. 내 비서도 날 데려왔어. 그들은 다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운명이 장난치는 소리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우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네요. 유은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2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널 만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주 안에 3번이나 마주쳐. 이준호는 반지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유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도 같은 반지가 있었습니다. 20년을 벗지 못했어.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유은정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반지들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시간을 이긴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강변 카페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강 야경이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이준호와 유은정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그들의 시간을 지켜봤습니다. 미안해. 이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유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을 텐데 난 나타나지 않았어. 지금에서야 나타났고. 왜 안 나타났어? 유은정의 질문은 칼날 같았습니다. 이준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병, 회사의 위기, 형의 조언, 현실의 벽. 모든 것이 그 침묵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넌 반기지 않을 거라고 했어. 회사가 무너질 거라고 했어. 형도 같은 말을 했고. 그래서 나를 버렸어? 사랑 때문에. 유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 사랑이면 싸워야지. 사랑이면 남아야지. 이준호의 목이 메었습니다. 알아. 난 약하고 비겁했어. 그리고 그것이 내 평생의 후회가 됐어. 유은정은 얼굴을 돌렸습니다. 창밖의 강을 봤습니다. 난 너를 잊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
성공으로, 일로, 자선으로. 하지만 모든 게 다 너였어. 이제 이준호도 얼굴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물처럼.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거야? 유은정이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천천히 유은정의 손을 찾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을 찾아갔습니다. 반지들이 만났습니다. 다시 약속하자. 이번엔 평생. 유은정은 이준호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20년 전과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복잡하고,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평생이라면, 넌 준비돼 있어? 응. 이번엔 나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유은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인데 그것은 모든 약속을 담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사흘 뒤 한진그룹 이사회는 비상선언을 듣게 됐습니다. 이준호 회장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시로그룹과 합병한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이건 너무 무리한 결정 아닌가요? 이준호는 매우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처럼. 이건 최선의 결정이다. 두 회사의 시너지는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시로그룹 회장도 같은 의견이다. 이서구 부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준호, 정신 차려. 이건 감정적 결정 아닌가? 그 여자 때문이잖아.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일어섰습니다. 이준호는 침착했습니다. 형, 너도 이제 알겠지. 인생은 합리성만으로 산다면 모래사막이 되는 거야. 때로는 마음으로 결정해야 해. 그리고 이건 바로 그런 순간이야. 이준호는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을 경쟁했다. 하지만 경쟁만으로는 모두가 망한다. 우린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시로그룹과의 합병은 그 첫 번째 걸음이다. 그의 말에는 뭔가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 결연한 목소리와는 다른, 더 깊은 신념의 목소리였습니다. 투표를 하자. 찬성하는 사람? 이사들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들었습니다. 이서구도 마지막에 손을 들었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발표는 드라마틱했습니다. 이준호와 유은정은 함께 기자회견대에 섰습니다. 한진그룹과 시로그룹은 오늘부터 하나가 됩니다. 새로운 회사의 이름은 한우그룹입니다. 사진기의 플래시가 터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유은정이 말했습니다. 저와 이 회장님은 개인적인 관계도 발표하고 싶습니다. 기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는 20년 전 대학생 시절에 만났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의 약속을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유은정은 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건 20년 전의 약속 반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다시 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을. 이서구 부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밤 11시 창밖의 서울은 조용했습니다. 이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형, 미안해. 이서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난 수십 년을 죄책감으로 살았어. 내가 준호를 그 길로 밀어붙였거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준호가 더 강한 사람이었어. 형? 알아. 난 그 여자를 버리라고 말했지. 그리고 넌 그 말을 들었고 너의 행복을 포기했어. 그런데 넌 그 아픔 속에서도 회사를 일으켜 세웠어. 넌 훌륭한 회장이 됐어. 아버지도 나도 자랑스러워할 만큼. 이서구가 이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뭘 했나? 난 그냥 죄책감 속에서 회피했어. 너의 고통을 외면했어. 이준호는 형의 옆에 앉았습니다. 형, 이제 됐어. 우리 둘 다 과거의 희생자였어. 아버지의 그 시대에. 이제 우린 과거를 떨쳐내고 현재를 사랑하면 되는 거야. 이서구는 형을 안았습니다. 두 형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안아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년의 무게를 내려놓는 포옹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준호? 응. 처음으로. 박소연의 결정. 박소연은 이준호 회장실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그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왜? 죄책감입니다, 회장님. 제가 당신들의 사적인 일에 개입했고, 넌 옳은 일을 했어, 소연. 비록 방법은 부정했지만 결과는 좋았잖아. 소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한테 제안하고 싶어. 이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넌 이 사직서를 찍고 다른 길을 가줄 수 있을까? 뭔가요? 넌 상담사가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여러 대학원을 알고 있어. 심리상담 대학원. 넌 그 일을 더 잘할 것 같아. 소연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정말요? 응. 그리고 내가 등록금을 낼 거야. 너는 그냥 공부만 해. 회장님, 난 너한테 빚을 졌어. 너 없이 난 아직도 혼자일 거야. 소연은 손가락으로 사직서를 찢었습니다. 종이 조각이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꽃잎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꽃잎. 한우그룹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이준호와 유은정은 공동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치유재단을 만들고 싶어 유은정이 이준호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처럼 흘러가는 강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재단이야? 과거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거야. 우리처럼 시간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준호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선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내재된 희망의 기관이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심리상담센터였습니다. 박소연이 디렉터였습니다. 그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동시에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박소연은 센터의 첫 번째 상담자 교육에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역할은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서구 부회장은 회사에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우그룹의 일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50대의 나이에. 그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역할은 재단의 자금 관리자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상담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박소영과 대화했습니다. 부회장님, 왜 갑자기? 난 너무 오래 도망쳤어. 죄책감 속에서. 이제 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박소연은 이서구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말? 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박소연은 심리상담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은 작은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호, 유은정, 이서구가 모두 왔기 때문입니다. 박소연의 졸업 논문은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치유 시간과 용서의 관계였습니다. 그 논문 어딘가에는 한 회장과 한 회장 부인의 이야기가 은폐된 형태로 담겨 있었습니다. 축하해, 소연. 이준호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넌 상담사야. 유은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소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뭐 할 거야? 이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래서 박소연은 공식적으로 사랑과 치유재단 심리상담센터의 총괄 디렉터가 됐습니다. 그녀의 일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반지를 발견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여행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한우그룹은 한국 건설업계의 최강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유명해진 것은 사랑과 치유재단이었습니다. 그 재단은 이미 수천 명을 도왔습니다. 상담센터에는 매달 수백 명이 찾아왔습니다. 각 지역에 분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와 유은정은 여전히 아침마다 강변 카페에 갔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마셨고 손을 잡았고 때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을 바라봤습니다. 박소연은 더 이상 단순한 상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상담 철학의 새로운 학파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반지 상담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 숨겨진 반지를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변화를 시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한국 심리 상담의 새로운 장을 여는 혁신이라고 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은, 26세였습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상처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박소연이 그녀를 만났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살 자격이 있어요. 그걸 믿어야 해요. 지은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구는 이제 상담사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대학원을 졸업했고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재단의 상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준호를 찾아갔습니다. 회사 옥상이었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두 형제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준호,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준호는 형을 봤습니다. 형, 이제 됐어. 내가 너를 그런 길로. 알아, 형. 근데 그 길 덕분에 난 강해졌어. 그리고 나는 그 길 덕분에 은정을 다시 만났어. 이서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해, 형. 자네를 용서해주고 있어. 아니, 자네는 용서받을 게 없어. 우린 모두 그 시대의 희생자였어. 그래도 이제 우린 현재를 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도우면 되는 거야. 그게 모든 죄책감을 녹일 거야. 두 형제는 서로 안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는 포옹이었습니다. 강변의 그 낡은 카페는 이제 약속의 집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곳에는 매일 수십 쌍의 커플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약속을 시작하기 위해. 카페 할머니는 이제 70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유명하네요. 왜죠?
젊은 커플이 물었습니다. 글쎄, 이게 약속의 힘이 아닐까 싶어. 20년 전에 여기 앉아있던 청춘들이 있었거든. 그들은 떠났고 2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지금도 매일 와. 차마 떠나지 못하는 것 같아. 약속의 자리라서. 젊은 여성은 남자친구의 손을 더 깊이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약속할 거야. 이 자리에서 20년이 지나서도 100년이 지나서도 그리고 그 약속은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무수한 약속들 중 하나였지만 그것도 충분히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6개월 뒤 이준호와 유은정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은정이 말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갔습니다. 20년 전에 우리는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이긴 사랑의 증명이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결혼 날짜를 6개월 뒤로 잡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재단의 이용자들을 만났습니다. 한 노년의 여성이 이준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 남편과 다시 만났어요. 20년 만에 당신들이 보여준 희망 덕분에. 그 여성도 20년 전에 남편과 헤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도움으로 다시 만났던 것입니다. 이준호와 유은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다른 누군가의 치유가 됐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결혼날 전날 이준호는 혼자 강변 카페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맞이했습니다. 아, 회장님, 내일이 결혼식이라면서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준호는 그들이 앉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강이 보였습니다. 밤의 강은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요, 맞아요? 네, 할머니. 후회해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 덕분에 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거든요. 할머니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거 봐요. 모든 고통은 의미가 있는 거야. 그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시키는 거니까. 이준호는 반지를 봤습니다.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이곳이 없었다면 난 당신이 왔으니까 충분해요. 당신과 그 여인이 여기서 다시 만났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해요. 결혼식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직했습니다. 신랑은 이준호였고 신부는 유은정이었습니다. 박소연은 신부 들러리였습니다. 이서구는 신랑 들러리였습니다. 의식이 시작됐을 때 목사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20년을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그들의 사랑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준호와 유은정이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준호가 유은정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기다려줘서 고마워. 유은정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웃으면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이 끝난 후 이준호와 유은정은 강변 카페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특별한 테이블을 준비해 놨습니다. 축하합니다, 신랑 신부님. 고마워요, 할머니. 여기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밤새 손을 잡고 강을 봤습니다.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결혼 이후 재단은 더욱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전국에 15개의 상담센터가 생겼습니다. 각각은 지역마다 다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박소연은 이제 유명한 심리상담 전문가였습니다. 그녀의 반지 상담법은 여러 대학에서 강의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한 젊은 여성과 상담했습니다. 그 여성은 20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들도 반지를 가지고 있어요? 박소연이 물었습니다. 네. 20년 전에 받았던 약속 반지. 우리는 양쪽 다 벗지 않았어요. 박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들도 새로운 약속을 시작할 거네요. 네. 당신들 덕분에. 이것이 박소연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반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변화를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서구는 상담자로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형제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제는 엄마 아빠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관계예요. 그가 상담 중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망가지면 정말 깊은 상처가 남아요. 하지만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치유가 되어요.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직접 그것을 경험했으니까요. 한 번은 이준호가 이서구를 찾아갔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 뭐가? 넌 너 자신을 용서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어. 난 그게 정말 자랑스러워. 이서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건 너 때문이야, 준호. 넌 날 앞으로 나가라고 했거든. 날 괴롭히지 말고. 그리고 두 형제는 다시 한번 안았습니다. 박소연은 밤 11시 자신의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5주년 기념이었다. 정확히 5년 전에 오늘 내가 회장님의 반지를 발견했다. 그때 난 비서였고 지금 난 상담사다. 그때 난 회장님의 아픔을 모르는 채 그것을 파헤쳤고 지금 난 수백 명의 아픔을 안고 있다. 그것이 진전일까? 아니면 단지 그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것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난 확실히 안다. 그 반지가 없었다면 난 지금 여기 있지 않을 거라는 걸. 누군가의 반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운명이다. 그리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행동할 때 모든 것이 변한다. 제일 좋은 건 그것이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한다는 거다. 반지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정말로. 박소연은 펜을 놓고 밖을 봤습니다. 밤의 서울 야경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한우그룹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와 유은정은 더 이상 성장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미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약속 프로젝트였습니다. 지역 곳곳에 약속의 집이라는 이름의 센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상담도 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약속을 확인하고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집은 강변 카페 옆에 지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했습니다. 이제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할머니.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박소연이 일기를 계속 썼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반지는 계속 빛날 거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약속이다. 희망이다. 사랑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런 반지를 필요로 한다.
내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자신의 반지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 내가 그 반지가 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 모두가 서로의 약속의 증거가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을 구하는 방법이 아닐까? 박소연은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의 서울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수천의 약속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이준호와 유은정은 여전히 강변 카페에 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은퇴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사랑과 치유 재단의 회장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박소연은 이제 대학의 심리상담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매해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반지 상담법을 가르쳤습니다. 이서구는 이제 70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상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삶이 됐으니까요. 한날 이준호와 유은정은 강변 카페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억해? 유은정이 물었습니다. 뭐?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응. 넌 계산기를 빌려달라고 했어. 도서관에서. 맞아. 그리고 넌 빌려줬고, 그 후로 우리는 떨어질 수 없게 됐지. 유은정은 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반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50년을 끼고 있네. 50년? 벌써? 응. 20년을 기다리고 30년을 함께했어. 이준호도 자신의 손가락을 보였습니다. 그의 반지도 여전히 빛났습니다. 우린 운이 좋았어. 운이 아니라 약속이야. 우리가 지킨 약속? 밤의 강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마치 시간처럼 멈추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다만 흘러갈 뿐. 그리고 그 강변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20년의 이별을 견뎌낸 사랑. 그것은 영원했습니다. 약속? 약속? 그들의 약속은 계속됐습니다. 평생. 강변 카페의 할머니도 이제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전해줬던 따뜻한 말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는 그 말씀.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반지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것은 한 가정을 구했고, 두 개의 회사를 변화시켰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회장님, 그 반지에 새겨진 이름이 혹시 그 한마디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계속되는 시작, 영원한 시작, 반지처럼 원형이 되는 영원한 약속의 시작. THEND